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300페이지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입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기능이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세금 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 등 부가세 과세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과세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영수증, 송장, 청구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세금계산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떤 팀이든 간에 자금을 관리를 해요. 예산을 다 책정해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수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법적인 세금계산서의 양식 자체가 300페이지에 있는 밑에 3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양식이 세금계산서의 양식이다. 자, 오른쪽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가 되어 있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용 한 매, 공급받는 자용 한 매로 총 2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이 중 공급받는 자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야 된다. 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관만 하되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급자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받는 자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이런 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2매를 발행을 해요. 2매를 작성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매는 받는 자에게 교부를 해요. 그렇게 하나씩 나눠 가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될 거고, 신고 납부해야 될 거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으로 나중에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국세청 폭파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 수없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한 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된 그 표를 우리는 전송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다가 보낸다고. 그 표를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부르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불러요. 이 합계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 가진 세금계산서는 우리는 법적 증빙은 세법으로 법적 증빙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 이 제출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자 입장에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라는 걸 내게 돼요. 이 가산세는 0.5%예요. 공급가에게. 자,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이런 거 없어요. 왜? 대신에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돼요. 이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어요. 됐죠?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거과세.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입각해 있다더라. 부가가치세법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특징은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준다. 따라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별도로 매기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301페이지 밑에 3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되어 있죠. 자, 발급 의무자.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발급해야 된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을 못해요. 못해요. 근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전에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나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세법이 올 초에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간이가세자도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 걸로, 과거에는 발급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발급하는 게 원칙인 걸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을 적용하는 시점이 2021년 7월 1일부터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종류로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페이퍼로 된 거. 방금 300페이지 하단에서 본 양식 있죠. 이건 아무 문방구에나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한 묶음 주세요. 그러면 책을 줍니다. 요 서식으로 된 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보내는 거. 이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페이퍼로 된 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하고, 그거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컴퓨터 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다.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있다. 이 둘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고. 자, 법인은 무조건 전자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도대체 누구냐? 다음 페이지 별표시에 302페이지 별표시에 동그라미 1번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괄호 안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영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의무발급 대상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맙시다. 기억하지 말자. 자,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전송이라는 게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양식은 똑같은데 컴퓨터상으로 작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작성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데 있다고. 그러면 이메일로 주고받고 나면 국세청에 이거를 전송을 해야 돼.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반가로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과 관련된 혜택 및 제재 돼 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의 혜택은 매입,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돼 있죠. 잘 봐요. 전자로 발급을 했다고. 공급자가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다는 얘기는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나서 공급자는 바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다가 이걸 전송을 해야 돼. 그럼 봐봐.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했으면 국세청에서는 그 거래 사실, 증빙,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해서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이 의무 이행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국세청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왜?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정도.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미전송 또는 지연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가산세가 있다. 444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전자칠판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5월 1일이다. 5월 1일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럼 공급 시기는 5월 1일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급 시기인 5월 1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발급을 했냐? 발급을 잘 했대요. 뭐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잘 했대요.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전송은 바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고. 전송해야 돼. 근데 전송을 안 했대. 지금 전송을 안 했대. 그러면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 언제? 6월 30일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언제? 7월 25일. 7월 25일까지 전송을 했대.
뒤늦었지만 전송을 했대. 그러면 지연 전송이라 그래요. 지연 전송. 그 이후에 전송했대. 그럼 미전송이라 그래요. 미전송. 한번 보고 갈까? 444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이라고 돼 있죠. 444페이지 괄호 3번 445페이지 아니 445페이지에 자 444페이지 맞네. 444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이래 돼 있죠. 동그라미 기억에 지연 전송한 경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니은에 미전송한 경우는 여기. 자, 요때는 0.3% 가산세, 요때는 0.5% 가산세다. 됐죠? 수익선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자,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303페이지에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 시 제재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표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조건 기재를 해야 돼. 기재를 안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생긴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돼버려. 그러면 임의적 기재사항은 뭔데?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부차적인 거다 그 얘기예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동그라미 2번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럼 봐봐.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다 기재해야 되는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그 얘기야. 성명, 명칭까지는 안 써도 돼.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작성 연월일. 자, 임의적 기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괄호 안에 얘만 봐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공급 연월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 연월일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공급 연월일을 많이 착각들을 해요. 구분을 잘 해서 기억을 좀 하세요. 됐죠? 자, 밑에 5번의 발급시기 원칙.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게 발급이었다. 특례. 선세금계산서 후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앞에서 이미 다 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볼 필요 없고요. 305페이지의 절차 규정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306페이지 특수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앞에서 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308페이지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애초에 발급했던 게 뭔가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오류가 있거나 혹은 제품을 보냈는데 환입이 됐거나 혹은 애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는 애초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수정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가지고 빨간 글씨로 부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보지 않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310페이지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면서 발급해준다더라. 그리고 그것도 잘못되면 수정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 정도. 자, 311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이제 영수증을 봅니다. 영수증. 자, 영수증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공급받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그런 법적 증빙 계산서를 영수증이라고 표현한다. 자,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한다고.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줘봐야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데 뭐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반가로 이번에 이와 같이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영수증 발급 대상을 하는 사업자더라도 신용카드기나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를 사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적어야 돼요. 그렇게 구분해서 적으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괄호안에 금전 등록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영수증 주세요 했을 때 도로로 말리는 거 있죠. 도로로 말리면서 나오는 거. 그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거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다시 주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을 한다. 근데 그 영수증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죠. 신용카드기를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지불카드, 선불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발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를 한다고. 그러면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돼 있는데 이것도 2021년 7월 1일 시점으로 개정이 좀 이루어져요. 개정이 이루어져서 요거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315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어떤 것도 발급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 그죠? 자, 쭉쭉 넘어가세요. 합계표 제출도 넘어가시고.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었어요. 매출세액이라는 거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납부한다더라. 그죠? 그럼 이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이라는 거에 10%를 곱하더라. 0% 곱하는 것도 봤다. 영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다 0인 것도 봤다. 면세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앞에 우리 3장에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3가지에 대해서 공부했다. 재화의 공급, 용량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 그리고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 간주 공급 이런 걸 공부했다.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게 다 뭐냐? 그래,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거래들을 여기에다가 계산구조에 집어넣어서 부가세를 계산하겠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6장 건너뛰기 7장부터 공부할 것들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그래,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을 해. 해당을 하는데 과세표준에 얼마를 넣어서 10%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할 거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를 넣을 건지, 얼마를.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절 7장이라고 되어 있죠. 325페이지에 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매출세액의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 동그라미 2번에 영세율 적용받는 거. 과세는 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기타라는 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영세율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게 있고 발급 안 해도 되는 기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같이 엎어가지고 신고하면 되고, 동그라미 4번에 대손세액 가감 이런 게 있다. 됐죠? 무슨 계산구조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손가락 잠깐만 끼고 323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323페이지 돌아가 보면 서식의 왼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칸 찾았죠. 여기 칸의 오른쪽에 있는 내역들, 즉 방금 봤던 그 계산구조는 서식대로 온 거예요. 부가세법, 부가세 신고하는 서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그런 순으로 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시 325페이지에 표 밑에 별표시 1번 영세율 적용 대상도 과표는 신고해야 된다. 불이행하면 영세율 과표 불성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됐죠? 그리고 별표시 3번 예정신고 때 누락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추가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넘어가면 하나씩 보자. 자, 지금부터 공부할 건 이 과표에 얼마가 들어갔냐 그 얘기라고. 얼마가 들어갔냐. 됐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과표준, 일반 원칙 유상 공급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더라.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받은 대가, 그게 과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야. 받은 거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들어가야 된다더라.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죠. 밑에 별표시 2번에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다음의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에 대한 개념은 법인세, 강론 때 공부를 좀 하는 게 도리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부가세, 부상,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금전 대가, 금전 외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다. 됐죠? 자, 327페이지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과세 표준에는 요금, 대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받는 모든 것이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란 얘기는 돈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것도 다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대가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다음에 것도 대가성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과표에 포함한다.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죠. 100원짜리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120원에 판매했을 때 과표는 12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120원을 우리는 명목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 3번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그 교육세 및 농특세 상당액 돼 있죠. 자, 식인들 하세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기까지 묶어서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간접세, 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을 묶어서 그 부가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접세와 그 부가세가 존재하는 경우는 모두 다 과표에 포함을 시킨다. 과표에 포함을 시킨다. 그 정도. 됐죠? 자, 됐습니다. 저 밑에 반가로 3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되어 있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 어떤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대. 그럼 포함된 걸로 보고 과세하겠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 금액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겠다.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일리지는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무상 공급 및 저가 공급의 경우. 자, 괄호 3번 무상 공급 및 저가 공급의 경우 볼게요. 특수관계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돼 있죠. 자, 밑에 그냥 비교 정리라는 표를 보세요. 무상 공급 공짜로 준다고 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든 특수관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재화의 무상 공급은 시가를 과표에 집어넣어서 과세하겠다. 다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여부 불문하고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표준에 시가를 집어넣어서 과세하겠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다만 2014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법이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느냐.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표에 집어넣어서 과세를 해요. 다시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임대료 부담에 환장하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수백억대 자산가였던 거야. 그래서 10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
100층짜리 빌딩에 100층이 지금 공실이래. 그래서 나보고 거기 들어가 장사하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나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 임대용역, 아버지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거든. 그 부동산 임대용역을 아버지가 나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 이 경우에 과거에는 과세하지 않았는데 2014년 7월 1일 시점부터 과세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 시가의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법인세 강론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다시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지 여부 불문하고 시가를 과표에 넣어서 과세를 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더라. 이제 됐죠? 그 정도 합시다. 자, 밑에 저가공급이 있는데 저가공급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330페이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자, 다음의 금액은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과표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과표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순매출액만 들어가겠죠. 회계랑 입장이 같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됐대. 공급받는 자한테 운송 중인데 조니 뎁이 나타나서 갖고 가버린 거야. 배 타고 가는데. 그죠?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판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과표에 들어가면 안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공급 대가인 100원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달 말에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늦어져 버린 거야. 늦어져 가지고 미안하다고 10원이라는 연체이자를 더 줬어. 물건 값은 얼마인데? 100원이잖아. 그럼 대가성 있는 돈은 100원이라고. 과표에는 100원만 들어가지 110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때 추가로 받는 그 10원을 연체이자라고 그래요. 연체이자는 대가성이 있는 명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표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자, 물건을 팔았는데 그 용기는 다시 반환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용기까지 내가 판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용기대금은 과표에 들어가면 안 된다. 됐죠? 네,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331페이지. 괄호 2번에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다음 금액은 과표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1번에 대손금. 대손금은 저 뒤에 가서 합니다.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감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 밑에 단계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과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단계에서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판매장려금. 재화용료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요건 요 얘기입니다. 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합니다. 100원짜리 재화를 공급한다고. 100원짜리.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계산하죠. 매출세액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10% 곱할 거 아니에요. 이 과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100원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고 봤더니 공급자 입장에서 이 공급받는 자가 은인이야. 이 공급받는 자 때문에 공급자는 묵고 산다고. 주거래처다, 그 얘기예요. 이 공급받는 자가 하도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받는 자, 공급자 입장에서 묵고 살 길이 열린 거라. 그래서 고맙다고 돈을 20원을 줘요. 이걸 우리는 판매장려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원을 받고 20원을 줬으니까 얘한테는 80원이 있는 거잖아. 그럼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100원이 들어가야 되냐, 80원이 들어가야 되냐, 그 얘기예요. 받은 건 80원인데 100원이 들어가야 되냐, 80원이 들어가야 되냐. 자, 판매장려금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나는 물건을 팔았다고. 그럼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
받는 자가 공급자한테 줘야지. 받는 자가 공급자한테 주는 돈은 100원이잖아. 100원. 그게 대가성 있는 명목의 돈이라고. 그 돈이 과표에 들어가야 되니까 100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과표 계산할 때 판매 장려금은 과표에서 차감하면 안 돼요. 됐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별 표시에 판매 장려금에 대한 처리 방법도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가 판매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과표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방금 보고. 근데 판매 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내가 공급자인데 노트북 만드는 회사예요. 노트북을 받는 자한테 파는데 너무 고마운 거라. 너무 고마워. 쟤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공급자가 받는 자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노트북을 10대를 더 줬어. 노트북을 10대를 추가로 더 줬다고. 요거는 판매 장려 물품이라고. 이런 경우에 부가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간주 공급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돼서 간주 공급이 된다고. 그때는 이 노트북 10대에 해당하는 값이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됐죠? 됐죠?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32페이지 밑에 1.3에 외상,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 가액이에요. 할부 가액이 아니라.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은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의 공급 시기는 언제였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럼 과표에 들어가는 금액은 받기로 한 그 금액이야. 그래서 봐봐. 계약 대가에 따라서 받기로 한 그 금액이 들어간다. 그 얘기야. 됐죠?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받기로 한 때, 그때 과표에는 받기로 한 그 금액이 들어간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죠. 그 정도 보고. 쭉쭉 넘어가세요. 335페이지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잠깐 볼게요. 이건 참고 삼아.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거래 징수해가지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했잖아요. 그때 세관장이 발급해 줄 때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참고 삼아.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더하고 개별 서비스,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다 더한다.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서비스,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그럼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간접세와 그 부가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나머지는 건너뛰고요. 자, 338페이지. 간주공급의 경우도 있죠. 간주공급. 자, 간주공급의 개념은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그럼 간주공급도 공급으로 간주하니까 과세표준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10%를 매출세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얼마가 들어갈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집안 잠깐만. 자, 간주공급 기억만 더듬습니다. 자, 간주공급이 있었다. 간주공급에 크게 4가지가 있었다. 자가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그리고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 이 4가지 규정이 있었다. 그때 이 자가공급이 3가지로 쪼개졌죠. 면세전용,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규정,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있었죠. 그때 기억나나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취지만 자금 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였고, 나머지 간주 공급의 취지는 다 동일했다. 어떤 취지?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징하는 논리였다. 그죠? 그때 이 간주 공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2.1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나오죠. 얘 나오는데 요거는 독특한 거예요. 나머지부터 볼게요. 나머지가 2.2에 있는 직매장 반출 외의 경우예요. 자, 직매장 반출 외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 시 과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삼각자산과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으로 나뉘어요. 자, 비삼각자산은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재고자산이 간주 공급이 이루어지면 과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시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가. 삼각자산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간주시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간주시가. 그럼 간주시가는 뭘 간주시가라 그러냐?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에 경과된 과세기한 수가 들어가요. 자, 책이 어디 있을 거예요? 자, 338페이지 밑에 반가를 1번 강가삼각자산 외의 자산인 경우 비삼각자산은 시가. 그 밑에 강가삼각자산인 경우에는 뭐 다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라고 계산상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간주시가라고 표현해요. 자,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에 경과된 과세기한 수. 이 감가율에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예요. 즉, 감가상각자산은 간주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논리였는데, 그걸 추징할 때 경과된 과세기한수에 따르는 감가상각 반영 정도는 고려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율은 5%, 25%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게요. 내가 이 감가상각자산을 2월 1일에 취득했어. 2019년. 건물이라고 볼게. 근데 간주공급, 제일 간단한 건 면세전용을 할게. 면세전용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뭐 2021년? 한 4월? 4월? 한 4월 20일이랄까? 4월 20일 이루어졌다고. 요때 간주 공급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경과된 과세기한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고려사항이 된다고. 이때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과세기간 중에 취득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1월 1일. 과세기간 중에 간주 공급이 이루어졌죠.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주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합니다. 1월 1일. 그럼 이제 과세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 2019년 1기, 2기, 2020년 1기, 2기. 4개네, 4개. 이런 식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자, 책이 어디 또 나옵니다. 3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계산 방법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시일이 취득한 걸로 보고, 개시일 후에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개시일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한 수를 계산한다. 과세기한 중에 취득, 과세기한 중에 간주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 개시일에 취득, 개시일에 간주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가정을 해서 경과된 과세기한 수를 계산을 한다더라.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거는 자, 다음 학기나 내년에 부가가치세 강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가 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소득세법도 해야 되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자, 344페이지 부동산 공급 임대의 경우 과표. 요거는 뭐 우리가 고시를 준비할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도 건너뜁니다.
자, 347페이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표준 돼 있죠. 자, 요것도 고시 볼 게 아니라 가지고 건너뛸 건데 여기에 박스 안에 산식 보면 간주임대료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이걸 설명 안 하고 뒤로 밀어놨거든요. 요건 잠깐 설명을 해보자. 간주임대료. 그럼 간주임대료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간주라는 말이 붙었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료가 아닌가 보네. 근데 세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그럼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지는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 그런데 보증금을 1억을 받는다고 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자. 자, 월세 1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를 합니다. 그러면 1기 부가세 신고할 때 6개월치 600만 원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10% 60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내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보증금 1억을 받았을 때는 보증금은 나는 부채야, 빚이라고, 빚. 그 사람이 나중에 퇴실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다시 이걸 돌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맡아가지고 들고 막 있는 부채라고, 부채. 그러면 부가세 과세 문제가 없죠. 부채라니까, 부채.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데 임대 보증금 받은 전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평성이 제고가 되는데? 자, 세법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 전세로 주는 경우에 건물주 너는 이 보증금 1억 받으면 어디다가 쓰는데? 어디다가 쓰기는 은행에다 박아두고 이자 받아 먹지. 그러면 은행에서 붙은 그 이자만큼을 임대료 받은 걸로 봐서 그거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내라, 그 얘기예요.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그러면 이자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쓰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근데 이 이자율이 연이자율이거든. 연이자율. 근데 우리는 상반기 6개월치 1기 과세기간급만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12분의 6개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안 어렵죠? 그런데 세법은 회계랑 달리 1할 계산이 원칙이라고. 그럼 1할 계산이 원칙이면 12분의 6 상반기 365일분의 상반기는 181일이거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때 이 181일 있죠? 이걸 여기다 보증금에다가 곱해. 매일매일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일수를 곱한다고. 이걸 우리는 적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볼게요.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은 보증금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하면 되겠죠. 이게 어디 있을 거예요? 348페이지에 있네요. 맨 위에 박스 산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일수 곱해놨다 돼 있죠. 이걸 우리는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수.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눈다. 됐죠?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설명하려고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할 때 과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겸용주 때 이런 것도 보지 말고요. 자, 쭉쭉 넘어가면 353페이지에 이제 대손세액 공제가 나옵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나오는데 이 정도 하고 대손세액 공제는 끊었다가 하죠. 그죠? 오늘까지 찍었던 이 수업은 그 코로나 확진자 학교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급하게 휴강을 하게 돼가지고 4월 19일자 수업을 휴강하게 된 거에 대한 보강 수업입니다. 보강 수업. 그리고 추후에 또 찍어서 올릴 수업은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를 건너뛰는 대신에 진행하는 강의를 올릴 겁니다. 됐죠? 이 정도 하시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